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자치연구소의 최용승이고요. 오늘은 제가 셰익스피어의 그 4대 비극 작품을 통해서 가정이 너무나 붕괴된 사람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어떤 대안을 모색할 것인가. 뭐 사실 우리 한국 대신 IMF 이후에 가정 해체가 많이 나타나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작품들도 제가 뭐 괜찮지만 사실은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새롭게 가정을 이해하면서 사실 가정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절망하지 말고 너무 자책감보다도 물론 주님 앞에서 회개할 부분도 있으면 회개하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대안들을 이렇게 모색할 수 있을까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그리스 비극 작품도 보면은 다 이제 영웅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탁월한 성품을 갖고 있지만 덕을 갖고 있지만 그 운명의 조건에 이제 매여 가지고 가정이 다 아프게 붕괴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그나마 그 비극적 종말이 아닌 게 푸시케와 그 큐피트 얘기가 제가 좀 이렇게 그리스 신화에서 좋아하는 사랑 얘기인데 사실 셰익스피어 사실은 이 4대 비극 작품에도 아픈 가정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비극 작품 중에서 사랑하는 방식에서도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있는데 오늘은 저는 그 가정의 아픔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4대 비극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면 햄릿은 아버지를 독살하고 어머니를 차지한 숙부에 대한 햄릿의 복수심으로부터 출발한 내적 갈등과 외적 대립 그리고 이로 인한 파국을 보여주고요. 리오 왕은 세 딸을 둔 리오 왕이 자신에 대해서 애정 시험에서 거짓을 말하는 두 딸에게 왕위를 넘기지만 아내 이내에 그 버림을 받게 되고 아버지를 구하러 셋째 딸은 패배하여 사망하는 얘기죠. 도니는 물론 또 격가지로 지정 때문에 결국 이제 서로를 죽이게 되고 어쨌든 굉장히 또 가장 아픈 얘기죠. 오셀로는 흑인 장군 오셀로가 데스데모난 집안의 반대도 불구하고 결혼에 성공하는 것이죠. 하지만 부하 아이고의 이간질로 아내에 대한 사랑은 의심으로 변질되게 되고 결국 건이를 죽이고 자살하게 되는 그런 얘기죠. 또 맥베스는 정체불명의 새 마녀로부터 예언을 들은 맥베스 장군이 왕위에 대한 야욕에 불타 왕을 죽이지만 죄책감과 불안감에 살인을 거듭해 나가게 되고 끝내 파멸하게 되죠. 사실은 사실은 이 작품들에는 이제 일단 남성들이 주인공들인데 다 비극의 주인공이고 가정의 몰락을 경험하죠. 어, 그들은 그런데 나름대로 어떤 사랑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 고민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들의 엘리트이고 굉장히 어떤 뭐 귀족이고 왕이고 저는 신분이 차이나지만 사실은 이 속물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사랑과 가정에 대해 고민이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사랑과 진정한 사랑과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노력했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결국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비극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성품이 안 좋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냥 좀 너무나 속물적이고 천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나름대로 사랑 고민하고 가정도 고민되고 관계도 고민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뭔가 사랑과 가정을 어떤 친밀성 영역에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나타나는 게 햄릿 같은 건 아버지를 죽인 자에게 복수하려다가 또 거부하게 되고 오셀로는 명예와 정직 수상에서 굉장히 어떤 가정한테 고민했고 맥베스는 끓어오르는 그 야망에 따라 무조건 움직인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또 거부한 측면이 있고 리오 왕도 왕국을 딸들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나름대로 또 갈등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무능한 자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대단한 어떤
어떤 덕들, 성격의 강점들을 갖고 있었고,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감수성이 풍부한 시인 햄릿은 결국 살인자가 되었고, 음악과 문학을 좋아하는 오셀로는 명예를 위해 데스데모나를 희생시키게 되고, 또 양심적이고 충성스러웠던 맥베스는 손이 하는 일을 눈이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셰익스피어 극에서 가장 끔찍한 살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원했던 리어 왕은 그를 사랑한 딸들을 추방하게 되죠. 어, 어, 결국 이제 이거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고전 비극에서 뭐 오이디푸스라든지 또 안티고네에 보면은 어떤 주인공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특성이 있어요. 성격 강점이 있고. 그러나 운명의 덫에 이제 걸려드는 것처럼 이 비극의 주인공들도 뭔가 자기가 사랑과 관계와 또 가정의 문제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처해 보려고 했고 노력했지만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헨리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않고도 남자일 수 있을까? 그러나 원수를 갚을 때 그런 인간성을 잃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딜레마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맥베스 같은 경우는 권력을 잡지 않고도 남자일 수 있을까? 그러나 윗사람을 죽이고 권력을 손댔을 때 그는 인간성을 잃게 된다는 그런 고뇌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셀로 같은 경우는 다른 남자 바람이 난 여자와 함께 살면서도 진정한 사랑하는 남자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고 하여튼 이런 어떤 또 리오 왕도 어떤 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진짜 사랑이 뭔지 좀 성찰하고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네 명의 어떤 주인공들, 남자 주인공들은 나름대로 사랑과 관계와 또 가정에서 고민을 했지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극의 에, 주인공들의 아내들도 여인들도 아주 비극적인 가정의 몰락과 함께 무너져 보게 됩니다. 어, 굉장히 이들 여성들도 나름대로 괜찮은 여성들이에요. 물론 리오와 딸들은 좀 뭐 그런 속물이었지만 에, 예를 들어서 데스모니아 오셀로의 데스데모나는 오셀로의 손에 교살당하기 직전에 버들노래를 부르는데요. 에, 아, 슬프라. 나는 내가 본 것을 보았고, 내가 보는 것을 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노래는 어머니의 한인 바바리가 부른 노래로 노랫말에 실성한 애인에게 살해당하는 연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데스데모나는 노래를 하면서도 가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죠. 남자들 결혼 생활에 대해서 알아둬야 할 것을 얘기해 주겠다는 하녀 이밀리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처럼 사실은 또 맥베스의 부인도 사실은 이미 저지른 행위를 돌이킬 수 없으며 손에 묻힌 피를 결코 씻을 수 없다는 것을 또 보이죠. 거짓된 사랑을 맹세하거나 아버지의 왕국을 놓고 언니들과 다투기를 거부했죠. 코딜리언은 침을 통해 참된 사랑을 보여주고 하여튼 굉장한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코딜리어가 얼마나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과 진정 가족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뭐 다른 여자들과 다 포함해서 이 여인들 모두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 작품들은 뭘 보냐면 가장 나름대로 뭐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보다 도 나름대로 도덕적 영웅일 수도 있고 덕이 있던 사람들의 가정을 최선을 다 꾸미고 있지만 무너진다는 거죠. 마치 다윗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자기 바세바를 범했지만 무너지는 것처럼 가정의 뭐 압살롬과 관계 속에서 치명적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어,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극 작품들은 가정이 지닌 고통의 깊이를 잘 드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 이 가정을 세울 수 없다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르치는 거죠. 어,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그리스도뿐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보면도
여러 가정의 외상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내 살 중에서 살이 뼈 중에 뼈라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정말 카인이 아벨을 죽이길 원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무너진 거죠. 또 아브람과 사라가 뭐 원하지 않게 하갈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또 이스마엘 아들까지 내쫓고 이런 어떤 갈등 관계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삭과 야곱의 그 갈등 그리고 야곱의 가정에서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자식들끼리 서로 이제 이집트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리고 이런 어떤 엮이는 가정을 만들기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이 저는 우리들이 이런 가정의 고통을 우리가 물론 흔히 카타르시스라 하죠.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있다는데 어떤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고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마치 사업에 실패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자영업이나 뭐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무능함과 어떤 약함을 느끼는 것 마찬가지 가정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의 부족도 있지만 그 식민지 분단 이산의 그 트라우마가 있고 또 5-60 년대는 또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구적 생존을 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정신 침해가 부족한 거죠. 자식아 아내한테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제대로 잘해 주지 못했고 그런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제 또 노인 빈곤, 자본 축적의 기회가 없으니까 노인 빈곤 사시는 이런 어르신들이 얼마나 회한이 많겠습니까? 또 그러니까 꼭 우리가 뭐 이혼이거나 또 가정이 붕괴됐거나 무너진 이런 게 아니고요.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는 어떤 가정에 대한 회한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고통에 대한 어떤 그 슬픔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특히 불행한 시대가 준 슬픔이 가정이 준 슬픔이 많고요. 아까 어떤 외상이 많다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눈물이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모파상의 여자 일생보다 훨씬 더 그 구구한 어떤 그런 어떤 가정의 아픔 있는 사람들 있고 또 연로하신 분들도 기나긴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감수한 사람들 있고 산산이 부서진 가정 때문에 비극적인 가정의 모습 때문에 지금도 죄책감이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뭘 얘기하고 싶으면은 그냥 성경에도 그런 게 너무 많았고 또 셰익스피어가 있는데 너무 자기 탓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은 성격이 조명 가운데서 회개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할 존재니까 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는 매일 회개할 수밖에 없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고 비참한 존재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가정의 기쁨이라는 것이 늘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늘 더 비극이 경쟁적으로 사실 반복하는 게 가정의 모습이고 가정은 야누스의 또 도시처럼 야누스의 공동체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특별히 셰익스피어 비극의 작품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이 가정의 아픔들을 우리가 조금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늘 기도하면서 이제 새롭게 가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나이가 드신 분들 이제 아내나 자식들과 관계가 깨어진 이 사람들은 또 새롭게 만약에 지금 노숙자를 합시다. 또는 너무 가난해서 독거노인이 됐을 때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새롭게 이제 독거노인들끼리 노숙자들끼리 같이 가정을 만들고 새롭게 또 사랑하며 가정을 구성하면서 마치 일본의 가족들만 해쳤을 때 고려에서 히로까지 어느 가족 통해서 뭘 얘기했냐 하면은 이제 비혈연적인 비정상 가족이지만 또 함께 사람 살아가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런 가정들을 늘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사랑 안에서 상처를 치유하면서 우리가 너무 자책감에 있지 말고 대단한 영웅들, 고귀한 성품의 어떤 탁월한 영향을 가진 사람들도 다 무너졌다는 걸 우리가 그 성찰하고 수용하면서 미래를 열어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자치연구소 최용성이었습니다.